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 막상 사연을 보내려니 엄청나게 떨려오네요. 그래도 열심히 써볼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래된 장수 커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10년이란 시간을 만나왔으니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물론 가족 간에도 사이가 좋아 저희가 마침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들 해주셨는지 몰라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저흰 1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사이가 좋았고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1년 만에 아기가 생겼고 무사히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딸이 귀한 시댁에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경사라고 하시며 저희 부부보다도 더 딸의 출산을 기뻐해 주셨죠. 참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딸아이가 눈에 밟힌다며 무리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평소 안전운전이 강박에 가까울 정도의 남편이었던지라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화물 운전을 하던 상대방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아기가 2살도 되지 않던 해에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데 야속한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몇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가와서 엄마라고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픈 여자이기도 했지만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할 엄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날 이후 전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축 처진 기저귀를 차고서도 해맑게 웃던 아이는 어느새 5살이 되어 스스로 변기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올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전 시댁과 왕래를 하며 지내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금전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물론 명절 때가 되면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용돈을 받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쉴 수 있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주신다거나 먹거리를 해주시는 등 그런 도움들을 주시고 계세요. 가끔 큰 돈을 주려고 하시긴 했지만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꽤 있기도 했고 저도 액세서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었기에 돈이 아쉽지 않았던 터라 돈은 필요 없고 가끔 딸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네요. 시댁에선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저흰 자주 왕래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서방님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워낙 오랜 세월 봐온 터라 정말 기쁘더군요. 주은아, 글쎄 우리 막둥이가 결혼한다는구나. 어머, 정말이에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다니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새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건 그렇고 너도 상견례 자리에 올 거지? 네? 저도 가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고 싶으면 오면 되지. 너도 우리 가족이잖니. 그렇긴 해도 상대방 입장에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괜히 중요한 날에 저 때문에 괜한 말 나오는 것도 싫기도 하고 괜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전 마음만 보낼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그래, 알겠어. 그러면 상견례는 안 오는 대신 결혼식엔 무조건 와야 해. 너 안 온다고 하면 재원이가 엄청나게 섭섭해할 거야. 알겠지? 네,
결혼식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할게요. 그렇게 전 결혼식엔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다고 했고 어머님께 들은 바론 애교도 많고 싹싹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딸을 친정에 맡기고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머님은 저를 동서에게 소개해주겠다며 신부 대기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서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참 예쁘고 애교가 많았어요. 어머님을 보자마자 어머님이라고 콧소리를 내며 안기는데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은 동서를 떼어내며 저를 소개해 주었고 저를 본 동서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잠깐의 반응 뒤엔 밝게 인사를 해주었기에 다르게 생각할 틈도 없기도 했고요. 결혼식은 잘 마무리되었고 어느덧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처가를 거쳐 시댁으로 오는 날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동서가 첫인사를 오던 날, 전 동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권유로 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뒤이어 동서와 서방님도 들어오더라고요. 모른 척하기에도 힘든 거리에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본체만체 하며 어머님께 달려가 안기더군요.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애써 부정적인 생각은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시작된 선물 증정식. 기대될 리 없었고 역시나 저와 딸을 챙기지 않은 모습에도 실망은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의 입장에선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방님의 생각은 다른 듯 동서에게 질책 아닌 질책하더라고요. 여보, 형수님이랑 희은이 선물은? 그게 내가 깜빡했어. 어쩌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산다고 하니까 당신이 산다고 우겨서 내가 알겠다고 한 건데. 여자가 필요한 건 여자가 잘 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잊으면 어떻게 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형수님이랑 희은이 선물은 꼭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 그게 중요한 선물이라서 고민하다가 그만 잊었나 봐. 일부러 사지 않은 것이 뻔한데 끝까지 깜빡했다며 동서는 깜찍한 거짓말을 해댔고 전 어차피 받을 생각 없었던 선물인지라 분위기가 더 가라앉기 전에 제가 말을 꺼냈어요. 아우, 그깟 선물이 뭐라고 새신랑 새신부가 싸우려고 해. 난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밥부터 먹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실 시간 한참 지나서 시장하실 거야.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 제 말에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어머님은 주방으로, 아버님은 딸과 함께 선물을 들고 안방으로, 서방님은 편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쓰던 방으로 각자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동서만이 거실에 남게 되었고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이한테 이야기 들을 때부터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한 줄은 미처 몰랐네요.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형님 말고 사람이 또 있나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형님이 와 계세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시나 봐.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뭘 바라고 시댁하고 인연을 이어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애 앞세워서 들락날락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 기가 막히면서 동서의 수준이 보이더군요. 생각하는 꼴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좋은 날이니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했는데 이쯤 되니 마냥 참지 못하는 성격이 또 불쑥하고 튀어나와 버렸죠. 동서가 주인공인 날에 내가 참석한 것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나도 이 집 주인인 아버님, 어머님이 불러서 온 거니까 동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뭘 바라고 시댁에 들락날락거리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이런 식이면 동서 수준이 밑바닥이라고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뭐라고요? 언성 낮춰.
그러다 어머님 나오시면 곤란한 건 동서이지 않을까? 동서는 제 말에 무어라 받아치려고 했고 저 역시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동서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머님이 밥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며 나오셨고 동서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며 어머님께 찰싹부터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엄연히 따져보면 이제 전 남남이고 동서는 가족인 것을요. 새로운 가족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면 제가 빠져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부턴 전 조금씩 시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로 인해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두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주은아, 너 요즘 우리랑 일부러 거리 두고 지내는 거 맞지? 갑자기 왜 그러는 게야? 엄마 요즘 조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말해줄 수 있겠니? 그게요, 어머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요즘 일이 조금 바빴어요. 그래? 사실 내가 둘째한테 들은 이야기 있어서 그래. 둘째한테 듣기로는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겨서 우리랑 거리를 두는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아, 너를 질책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말려무나. 난 그저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 우린 정말 괜찮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 혹시나 그런 상황이라도 우린 괜찮으니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네? 남자라니요. 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알다시피 희은이 하나 키우는 것도 바쁜데 제가 언제 남자를 만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 아직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런데 왜 둘째는 그런 말을 했을까? 확신에 가득 차서 사실인 양 너 남자 있다고 하던데 뭔가 착각을 했나? 아마 그런가 봐요.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단히 오해했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 일은 전혀 없고 혹여나 제가 남자가 생겨도 어머님 아버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희은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그 천륜을 끊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가 부담 느낄까 봐 그랬어. 어머님은 그렇게 절 오래 보셔놓곤 아직도 절 모르세요? 제가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해할 성격으로 보이세요? 하긴 넌 참는 성격은 아니지. 늙으니까 이래. 괜한 걱정만 늘어. 전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오해한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도저히 동서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남편도 죽고 인연이 끊어진 내가 동서한테 거슬릴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며 저를 몰아내려고 하는 동서의 짓거리가 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동서에게 왜 그런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니냐고 묻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도 모를 뿐더러 오해도 다 풀렸으니 괜한 입씨름하지 말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고 딱히 동서와 마주칠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기분 나빴던 일은 잊고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며 지냈고 웬만하면 동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주쳐야만 하는 날이 다가오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서방님이 장가를 가기 전까진 매년 시댁에 모여 다 함께 밥을 먹곤 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시댁이라 식사로 제사를 대신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러하니 그것마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매년 딸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가끔 마주치는 동서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눈에 거슬렸던지라 딸은 친정에 맡기고 혼자 시댁으로 향했죠. 자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하는 딸을 어르고 달래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 평소라면 택시를 타고 갔을 거리를 바람도 쐴 겸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어느새 시댁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동서 역시 일찍 나섰는지 제 앞에 걸어가고 있더군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동서의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미 아는 척할 타이밍은 놓쳤고 전 그저 조용히 동서의 뒤를 따르며 본의 아니게 그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빠.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 그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덜컥 돈을 달라고 해. 생각을 좀 하고 말하란 말이야. 아, 상황 보니까 형도 줄 거 없고 내가 아들 하나 낳아주고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형님만 몰아내면 그놈의 재산 받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으니까 우선 기다려. 괜히 돈 이야기 잘못 꺼냈다가 나 이 사람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오빠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다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고 기다려. 알겠어? 오빠와 돈이라니. 오빠라고 하니 당연히 친정오빠가 떠올랐고 돈 이야기도 나오니 동서의 친정에 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을 돕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이유로 저의 딸과 시댁의 인연을 끊어놓으려고 했다니 그간 눌러왔던 화가 슬슬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대론 마주했다간 정말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생각에 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어느새 거리가 벌어진 동서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차례대로 먹어치우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니 화가 가라앉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살짝 들더군요. 오죽 답답한 상황이면 그 대낮에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한 번에 때려 넣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동서는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 역시 시간차를 두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어머님은 보이지 않고 동서만 덩그러니 앉아 있더라고요. 어깨도 축 처진 것이 왜인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지던 그때 저의 이런 생각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말들이 동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더군요. 일찍 왔네 동서. 오느라 고생 많았겠다. 고생요? 많았죠, 고생.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죽어서까지 왜 남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예요? 바쁜 회사 연차까지 쓰고 시댁에 와서 밥상이나 차려야 하냐고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세게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해지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저런 인간에겐 일말의 동정심도 사치이며 인간답게 대우해주면 안 될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랬어? 그런데 동서, 그렇게 이 식사 자리가 불만이었으면 동서가 오지 않았으면 됐잖아. 일전에는 동서가 주인공인 자리였다고 쳐도 오늘은 내 남편을 위한 자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굳이 와서 그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뭐 같지 않겠어? 뭐 같다니, 형님 말이 좀 거치시네요. 그리고 저라고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저도 딱히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온 집안이 한통속이 돼서 대단한 사람 죽은 날인 양 이 난리를 부리는데 어쩌겠어요? 꼴값 떨어도 내가 그 장단에 맞춰줘야지. 저도 정말 오기 싫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내가 말은 잘해줄 테니까. 뭐라고요? 형님이 뭔데 가라 말아요. 내 남편을 위한 날이니까 내가 가라 말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 오늘은 동서가 그 꼴값 떤다고 여기는 내 남편을 기리는 날이야. 우리에겐 다른 어느 날보다 중요한 날이지만 동서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까진 나 충분히 이해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버님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동서 말대로 산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뭐라고 이딴 말이나 짓거리면서 그런 역겨운 마음으로 참석하는 건 안 싫고 내 남편도 달갑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오늘은 동서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집의 가족이니까 말이야. 가족. 제 입에서 나온 가족이란 단어가 동서에겐 참 많이도 거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바르르 떨어대며 화를 내더군요.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형님이 가족이에요?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진짜 웃긴 거 알죠? 남편도 죽은 지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때껏 이러고 있나 몰라? 뭐 재산이라도 한 푼 뜯어갈까 싶어서 기웃대는 그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고만 있기가 참 역겹네요. 너무 추해서요. 저요, 욕이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찰지게 잘하는 여자인데 이 순간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얼마나 참았나 몰라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욕을 참고 있는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 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요. 동서는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미리 받아두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봐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까진 확인했는데 설마 어머님이 옛 아주버님 방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긴 저 역시 생각도 못했는데 동서라고 알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동서 역시 크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지간하면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둘째 너, 첫째한테 말하는 뻔세가 아주 못쓰겠구나. 나 없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첫째를 대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면 손윗 사람한테 그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배웠어? 둘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몹쓸애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막말을 내뱉고 있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형님이 절 너무 몰아세우시니까 저도 흥분을 해서 그만 말이 막 나와버렸어요.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인 거야? 둘째 너, 내가 방금 어디서 나왔는지 잊은 게야? 네가 그렇게 죽어서까지 사람 귀찮게 한다던 장남방에서 나왔다. 오늘따라 생각이 많이 나서 먼저 떠난 아들 방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네가 알아? 그렇게 울다 잠시 잠들었다가 깼더니 뭐? 죽었으면 그만이야? 귀찮아? 내가 너 처음 이 말할 때부터 당장이라도 뛰어나오고 싶은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고 있었더니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지 않니? 동서는 눈물을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동서를 쏘아보시던 어머님은 문득 동서가 제게 남자가 있다고 한 말이 떠오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둘째 너, 첫째가 남자 생겨서 우리랑 거리 두는 거라고 했던 말, 그것도 혹시 지어낸 말이니? 내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첫째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둘째 네가 오해했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너 오늘 이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구나. 너 정말 거짓말까지 하면서 형님을 모함한 거니? 그런 거야? 어머님의 화는 극에 달해 보였고 동서 역시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3자인 제가 봐도 해결 방안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서는 무리수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응? 어머님, 잠시만요. 뜬금없이 헛구역질을 하던 동서는 이내 화장실로 뛰어가더군요. 화장실에선 세면대 물소리와 함께 동서의 헛구역질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이내 물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동서가 입을 닦으며 나왔어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체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임신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속이 계속 좋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했는데 2주이더라고요. 워낙 초기라서 그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안정기에 들어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속도 좋지 않고 잠도 잘 못 자서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형님, 죄송해요. 기분 많이 나쁘셨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했는데 제가 경솔했어요. 동서는 임신 연기의 마침표로 헛구역질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다른 것도 아닌 임신이라고 하니 한 발 물러서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일단 작은 애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렴. 나도 둘째 가졌을 때 입덧을 그렇게 했는데 씨도둑질 못한다더니 너도 입덧이 심할 건가 보구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가서 누워. 음식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네, 어머님. 그럼 저는 좀 들어가 볼게요. 끝까지 가슴을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분명 맥주 한 캔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먹어치우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임신이라뇨. 도무지 임신 사실을 안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었기에 동서의 임신 주장은 알아볼 것도 없이 거짓이었죠. 당장이라도 이 모든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동서의 거짓말임을 알리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또 무슨 수를 쓰며 빠져나갈지 모르는 일이니 일단 그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어요. 동서는 최선을 다해 잠든 척을 했는지 동서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나오시며 동서가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입덧이 저리 심해서야 겨우 잠들었어. 그래요? 잠드는 거 보고 나왔단다. 첫째야, 마음 많이 상했지? 둘째가 임신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뱉은 말이니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려무나.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너 언젠가부터 거리 두던데 둘째 때문에 그랬지? 하는 말 들어보니 이렇게 군 게 처음도 아닌 것 같던데. 아우, 물어 뭐해? 넌 분명 아니라고 할 사람인데. 내가 정말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데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구나. 어휴. 그래도 첫째야, 나한텐 언제까지나 네가 내 첫 번째 며느리란다. 그것만은 기억해 주렴.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 배가 고프진 않니? 얼른 식사 준비해야겠는걸? 아, 어머님, 저 올해는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도 그렇고 제 마음도 편치 않아서요. 그래도 그렇지.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혼자서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둘째가 한 말은 모두 잊어버리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알겠지?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동서가 신경이 쓰여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음식 냄새를 풍기며 괜한 상을 차렸다가 또 무슨 꼴을 볼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날도 아닌 남편의 기일날 더는 힘 빼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가 많이 지쳐 보였는지 알겠다고 해주셨고 전 챙겨왔던 짐을 다시 챙겨 나가려는데 마침 서방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척 보면 척이라고 제 표정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가 밥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더군요. 서방님을 알고 지낸 것도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말이 서방님이지 저에겐 친동생과도 다름이 없었던 터라 저는 동서의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었고 서방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나선 서방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친정 오빠와의 통화부터 시작해서 임신이라는 쇼를 벌인 일까지요. 모든 사실을 들은 서방님은 표정이 급격하게 굳더니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형수님, 확실히 오빠라고 했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잘못 듣기는 확실하게 오빠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니까. 친정이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했다는 거짓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동서랑 이야기 좀 해보라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건지, 그리고 임신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난 우리 서방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서방님이지 내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거 잘 알잖아요. 잘 알죠. 그런데 형수님, 집사람 오빠가 없어요. 외동이라고요. 제가 알기론 가까운 친인척도 없어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분명 오빠라고 하면서 나만 몰아내고 아들만 낳아주면
그깟 돈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난 친정이 많이 힘든가 보다 했죠. 아무래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형수님, 일단 확실한 건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은 확실하네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는 동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고 동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때껏 동서의 입으로 들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른 척 동서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고 전 흥신소를 통해 동서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동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도 같이 알아봐 달라고 했고요. 물론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부모님께 비밀로 하기로 했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야말로 피가 마른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군요. 어느 날은 동서가 그날 마신 술이 무알콜 맥주이고 임신 사실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도 그간의 동서 행실을 떠올리는 날엔 더는 서방님이 상처받는 일이 없게 더는 충격적인 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렇게 피마르는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의뢰 부탁해 주신 분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입니다. 4년 전 결혼을 하신 분이고 혼인신고도 하셨던데요. 아마 동생분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임신도 알아봤는데 임신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다니길래 임신했나 싶었는데 조사해보니 임신이 아니라 임신을 서두르려고 검진만 받고 배란일 받으러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낳은 자식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대범한 여자인 건 확실해요. 이 여자랑 이 여자 진짜 남편 둘 다 빚이 꽤 되던데. 뭐 때문에 진 빚인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돈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이 여자 진짜 남편이 2년 전쯤 동생분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때 알고 지내면서 우연찮게 그 집에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일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소개해주고 결혼시킬 생각을 했는지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말세죠. 일단 지금까지 한 조사서랑 사진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놈이나 인연이나 이해 안 되기는 매한 가지더라고요. 직원분 말씀대로 말세인 게 틀림없죠. 그러면서도 동서가 저에게 했던 그 모진 행실들이 이해되더군요. 얼마나 저와 저의 딸이 눈엣 가시 같았을까요? 당연히 외동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버젓이 저와 딸이 시댁을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돈은 급한데 죽은 장남의 자식이 알짱대고 있었으니 말이 그따위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전 모든 사실을 서방님에게 알려주었고 서방님은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초음파 사진까지 구해와서 서방님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서방님은 동서에게 어떤 압박도 하지 않고 동서의 임신 연기를 지켜보며 적당한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기다림은 짧았고 동서는 더욱 대담한 행보를 이어가더군요. 어느 날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까지 시댁으로 불렀고 전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어요. 또 무슨 말로 사람을 기만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동서를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동서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보, 모두들 죄송해요. 저 유산했어요. 사실 그날 형님이랑 다투고 난 뒤부터 배가 자꾸 당기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요 근래 계속 몸도 그렇고 배도 아파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에 검진을 갔더니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뻐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정말이지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동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까지 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원망하며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만 그건 동서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감사하게도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두 분 다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은 동서가 말하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터라 저를 책망하기는커녕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어요. 둘째 너, 유산한 건 참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첫째 탓으로 몰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네가 힘들다고 해도 남 탓으로 모는 건 좋지 않아. 그날 내가 다 들었는데 처음 시작도 둘째 네가 했고 마지막까지도 네가 첫째에게 모진 말을 뱉어내지 않았니?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어쩜 넌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입덧도 너무 심하고 잠도 못 자서 예민한 상태였어요. 물론 그날 제가 형님께 버릇없이 한 건 맞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님 안 계신 곳에서 형님이 얼마나 저한테 모질게 구셨는데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형님 편만 드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유산까지 했겠냐고요. 불쌍한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잘 지켰어야 했는데. 어머 둘째야. 그렇다고 그렇게 울기까지 하니? 일단 진정해 보렴.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데요, 어머님. 같은 여자니까 잘 아시잖아요.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내 자식이 떠났는데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엔 거의 오열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지켜보는데도 진짜 유산을 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동서의 오열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건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눈물도 고이시는 것이 이대로 지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제 그만 울고 이 사진들 좀 볼래? 아무래도 동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은 무슨 설명? 이게 뭐예요? 혹시 제 뒷조사 하셨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얼른 설명부터 해봐. 이 남자는 누군데 동서랑 이리도 다정하게 있는 건지, 임신한 사람이 왜 난임 클리닉을 다니고 있는 건지. 제가 사진을 보여주며 몰아붙이자 동서는 손바닥 뒤집듯 태세를 바꿔 다 오해라는 말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서방님이 나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심력 끼쳐 죄송해요. 제가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서방님의 말을 듣고 있던 동서는 고소할 거란 말에 파르르 떨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고 비교적 차분히 말하던 서방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모든 사실을 큰 소리로 밝히기 시작했어요. 고소? 사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혼은 그렇다고 쳐. 바람 피운 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고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딱 한 번 실수였어. 정말이야. 실수? 실수라고? 넌 결혼한 사실 숨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게 실수야? 어떻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알고 보니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아직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임신?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애초에 임신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에 물론 유산한 적도 없고요. 아니야. 이거 다 사실이 아니야. 오해라고. 오해야. 오해? 내가 모를 줄 알아? 박대리 그 새끼가 의도적으로 자기 마누라인 너를 나한테 소개시켜줬고 넌 깜찍하게 날 속이고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집 돈으로 네 남편이랑 네 빚 갚으려고 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볼 필요도 없어. 입만 떼면 거짓말인데 내가 네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그런 걸 속여? 그리고 너 우리 형수한테 한 짓도 가관이더라? 뭐? 뭘 뜯어내려고 죽은 남편 집에 들락날락하냐고? 어디서 감히 네가 그딴 말을 형수님한테 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 같을 줄 알아? 설사 네가 정말 평범한 여자이고 그런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줬다고 한들 너는 너고 형수는 형수야. 형이 있든 없든 우리에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울지도 마. 여보라고 부르지도 말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지금 동서는 피할 구멍이 보이지 않는지 그저 울기만 하더군요. 그때 동서의 진짜 남편이 배를 눌렀고 전 문을 열어줬어요. 서방님이 미리 급한 일이 있다며 와달라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던 진짜 남편은 한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미안해. 정말이야.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줘. 나 회사까지 잘리면 정말 못 살아. 그나마 월급으로 겨우 빚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제발 회사에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참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깜빵을 가냐 안 가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회사? 지금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그럼 날 뭘 어떻게 할 건데? 나 요즘 변호사분이랑 고소장 쓰는 중이야. 참고로 합의는 없고 합당한 대가는 다 치르게 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마누라 데리고 가라고 부른 거니까 얼른 데리고 꺼져. 고소라니. 제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남의 인생 망쳐봤자 최대리한테 뭐가 남는다고 그리 모질게 굴어. 그래,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사랑했잖아. 나랑 같이 살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야. 내가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급기야 두 사람은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꼴을 보고 있기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서방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서방님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고 집 앞에서 대기 중이시던 경찰관 세 분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더군요. 끝까지 발악하며 매달리는데 그쯤 되니 공포영화 저리 가라였죠.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서방님은 다행스럽게도 전동서가 혼인신고를 밀어준 덕분에 결혼에 대해선 따로 뭘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동서의 짐을 빼서 집 앞에 내팽겨 쳐놨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전동서의 진짜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며 회사의 모든 사실이 알려져 당연스럽게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실력 좋은 변호사분이 합의는 절대 없다는 서방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선을 다해 사기죄 최대 형량을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더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건 바로 전 동서의 진짜 남편이었던 박대리가 그 없는 살림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죄를 동서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지 뭐예요? 그럼 뭐 하나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걸요. 괜한 돈 낭비만 하고 다니는 진짜 남편과는 달리 전 동서는 진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거머리 같은 사기꾼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전 여전히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두 사람은 결국 깜빵에 가게 되었다고 듣긴 했는데 형량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 그 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묻진 않았어요. 괜한 상처를 들춰내는 짓인 것만 같아서요. 한동안 서방님, 아니 도련님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애써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훤히 다 보여
제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요즘은 꽤 많이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급하게 일이 있어 도련님께 아이의 하원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날 딸을 데리러 간 도련님이 선생님에게 반하신 건지 선생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참고로 전 대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제가 좋게 보던 분이라 내심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자주 딸의 하원을 부탁할 계획이에요. 아, 그리고 최근에 시댁에서 건물 한 채를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과하다며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다며 거부했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야,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느낀 바가 많아. 내 생각 같아선 언제까지나 네가 우리 가족이고 그 사실은 변함없을 테지만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은 모르는 일이지 않니? 그리고 어차피 이 건물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였어. 이왕 줄 거 조금 더 일찍 주는 것뿐이니 받아주려무나. 어떻게 되기는요. 희은이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가족이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너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혹시나 좋은 사람 생기면 새 출발하라는 말. 나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우린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긴 여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외롭지 않겠어? 그러니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고 연애하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도 해. 알겠지? 건물은 잘 챙겨뒀다. 희은이 공부도 시키고 너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금으로도 쓰려무나.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더는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길래 못 이기는 척 받아뒀어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문득 결혼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네요. 아직은 하늘에 있는 남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 있죠? 그저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만 살아가려고요. 이로써 저의 시댁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랍니다. 많은 나이도 아닌데 의도하지 않게 결혼해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화려한 돌싱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울적한 날에는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을 들으며 같이 울고 욕해주면서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도 다른 분들 못지않게 기구하거든요. 이곳에 마지막으로 대나무 숲 마냥 다 털어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사연 남겨봅니다. 인생의 초년부터 제 인생은 불행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고 중학교 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친할머니와 단둘이 대학 때까지 살았어요. 할머니가 그래도 여유가 있으셨고 아버지 동생인 작은아버지 가족도 저를 신경 써줘서 대학 입학까지 힘들진 않았죠.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못 받는 사랑을 더 넘치게 주셨거든요.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가 노환으로 병을 얻으셔서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시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더군요. 이 세상에 혼자만 남은 기분은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한동안 허한 마음 때문에 방황을 했는데요.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살던 집은 작은 아버지 소유였다면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작은 아버지가 얻어준 월세방에서 대학도 휴학한 채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했죠. 취업 성공할 때까지 누가 뒤를 봐주지도 않을 거고 이 길이 아니면 난 죽는다는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1년 만에 합격해서 그렇게 구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됐답니다. 혜인 씨는 나이도 어린데 맨날 일만 해? 예쁘게 생겨서는 남자친구는 안 만들어? 아직 여유가 없네요. 사실 딱히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제 사정 잘 아시잖아요. 외로운 혜인 씨를 사랑으로 품어줄 그런 남자가 있을 거야.
가족을 만들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처럼 어리고 이쁠 때 얼른 좋은 남자 만나. 제가 매일 회사만 집만 오가니까 주변의 동료들도 항상 걱정 어린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 그냥 웃으면서 넘길 뿐이었죠. 어느 누가 고아인 며느리를 맡고 싶겠어요. 전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성격이라 그냥 나 혼자 밥벌이하며 살자는 비혼주의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지 누군가와 싸우고 복고하는 것도 싫고 조용히 살고 싶었죠.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민원을 받고 있는데 무슨 남자 손이 불쑥 앞으로 들어와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자 말쑥한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오늘은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동네에 사는지 서류를 자주 떼러 오던 남자였는데 훤칠한 키의 훈남이라 멀리서도 가끔 눈에 띄긴 했어요. 그런 남자가 웬 편지를 건네니 전 너무 놀랐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편지를 받아 숨겼죠. 저한테 호감이 있어서 일부러 일이 없어도 주민센터에 오기도 했다며 편지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전 연애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당연히 답하지 않았고요. 남자는 몇 번을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사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의 집안이 이 동네의 유지인 걸 알게 됐고 건물이 2채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자기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어. 내가 아버지 빌딩 관리하는 일 하거든. 그래서 주민센터에 서류 떼러 자주 왔던 거야. 난 사귀기 전에 내 사정 다 이야기했어. 난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고 어떤 갈등도 싫어. 그리고 자기한테 선택하라고 한 거고. 자기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 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마땅한 직업 없이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데 뭐. 공무원인 자기가 나보다 대단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해. 형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형은 무슨 일 하시는데? 우리 형은 공부를 잘했어서 지금은 대기업 팀장으로 일해. 형수님은 변호사시고. 뭐라고? 아, 나 너무 부담돼서 싫어. 내가 돈 많은 남자 만났다고 좋아할 줄 알았어? 난 돈 많은 시댁 그런 거 싫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 제발. 저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타버렸죠. 주무관님께 부탁드려서 다른 층에서 일을 하는 걸로 바꿔서 남친은 저를 몇 주 동안이나 찾지 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집도 안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의 부탁을 받은 동료가 저를 불러내는 바람에 딱 마주치게 됐어요. 남친 얼굴이 여지껏 잠도 못 잔 것처럼 아주 헬쑥하고 초췌하더라고요. 혜인아, 너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끝이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 아버지가 너 만나보시고 싶대. 제발 나를 믿고 우리 같이 부딪혀보자. 내가 네 가족이 돼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간곡하고 진실된 간청에 저는 그 사람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친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것에 무색하게 예비 시부모님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형편을 다 들었다. 나도 어려운 어린 시절 겪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저 녀석은 애미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우리 재산 관리하는 거나 하고 제대로 된 직업이 뭐 있겠냐. 너는 혼자 대학도 나오고 공무원도 된 게 아주 뚝심 있고 좋아 보인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찬성하마. 형편 다 아는데 딱히 뭐 혼수를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결혼식 다 나한테 맡기고 넌 이 집 들어와서 살아라. 집이 이렇게 넓은데 굳이 집 얻을 필요 있니?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시집살이 하라는 건 내키지 않았어요. 저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며 자유롭게 살다가 제 조건이 빠진다는 이유로 시집살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우선은 그 집에서 나와서 남친한테 말했죠. 내가 모은 돈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시집살이 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동안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았으면서 새 가족이 생겨서 북적북적 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자기 사정 다 봐주셔서 그런 말씀 하신 거야. 일단 2년만 살아보자. 그리고 정 힘들면 그때 분가하자. 응? 제가 몇 명 없는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고민을 털어놔봤지만 다들 호강에 겨운 소리라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나요? 남편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얼마나 결혼을 밀어붙이던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모와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식장이며 드레스며 웨딩 촬영이며 모두 시모와 함께 갔고 시모가 원하는 걸로 골랐어요. 제 의견은 아주 칼같이 잘라버리더라고요. 민준이 형도 이 호텔에서 결혼식 했다. 여기가 손님 부르기에도 좋고 가장 괜찮아. 여기로 해. 여기 식대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전 올 하객도 별로 없어요. 너 고아인 거 내가 모르고 결혼시키니? 네 쪽 하객 자리도 다 우리 손님이 채울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첫째 결혼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손님들 보기 벌써 민망하다. 며느리한테 티쪼가리 하나 못 받고 결혼을 시키다니 원. 어머니, 저도 성의껏 준비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볼게요. 저도 모아둔 돈 있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하면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에휴,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받겠니? 네가 뭘 해준대도 내 맘에 찰 것 같지도 않구나. 그냥 내가 봉사하는 셈치고 다 해주마. 대신 결혼해서 며느리 돌이 잘하는 걸로 갚아. 저는 연예 기사에서나 봤을 법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에 온 제 지인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저한테 신데렐라라며 팔자 폈다고 난리가 났더군요. 하지만 전 결혼식 날에 세상 비참했어요. 시모가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꼭두각시처럼 서 있는 기분이었죠. 시모는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어떻게든 제 진짜 존재를 숨기기 바빴거든요.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웃어가며 식을 마쳤네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침 6시에 식사하시니까 앞으로 네가 아침 준비해라. 매일 5시에 일어나서 녹즙 만들고 아보카도 1개 자르고 달걀 반숙으로 2개 찌면 된다. 다 드시면 영양제 챙겨드리고. 저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5시에 일어나나요? 저 아침잠 많아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얘 좀 봐. 공짜로 그 비싼 호텔에서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결혼하자마자 안면 싹 바꾸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도달지 말고 해라. 나도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래 있었고 당연히 시부 아침도 시모는 전혀 차린 적이 없다네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도우미 아주머니를 내보낸 거였어요. 어쨌든 어찌나 차갑게 말을 하는지 대꾸도 못하고 다음 날부터 5시에 일어나 그 짓을 했네요. 일주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더라고요. 늦게 일어난 날에는 시모가 얼마나 구박을 해대는지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저는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여보, 나 도저히 5시에 못 일어나.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말해봐.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국하고 밥하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녹즙 좀 만드는 것 같고 왜 그래? 다른 재벌집은 더 빡세. 거기 며느리들은 더 힘들다고.
여기가 재벌집이야? 재벌집은 며느리들이 일을 안 하겠지. 난 가뜩이나 체력도 약한데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럼 일을 관둬. 그까짓 거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면 이 재산이 다 우리께 되는데 그까짓 거 뭐 대단하다고 그것도 못해. 그렇게 별거 아니면 당신이 좀 하면 되겠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절대 일 그만 안 둬.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한 달에 내 옷값도 안 되는 돈 벌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며느리가 하는 거랑 아들이 하는 거랑 같아.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거지. 재산 물려받는 게 뭐 쉬운 건 줄 알아? 신혼 때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남편은 제가 시부모에 대한 불평을 조금만 하면 아주 부르르 떨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옆에서 보니까 시부한테 아주 잡혀 살더라고요. 시키는 거 다 하고 대드는 것도 없이 항상 예스맨이었죠. 혹시나 자기 형한테 뺏길세라 그 잘난 빌딩 물려받으려고 성질 죽여가며 시부 비위를 맞추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 시부모는 저를 더 우습게 보고 아주 가정부 부리듯이 명령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갔죠. 이번 주말엔 커튼 좀 다 뜯어서 갈아라. 넌 없이 사느라 몰랐겠지만 커튼도 계절마다 가는 거야. 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주말엔 쉬고 싶어요. 제가 커튼 업체 불러서 해결할게요. 저한테 시키진 말아주세요.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그 업체 부르면 그건 누구 돈인데? 있는 집 시집 왔다고 아주 돈을 물 쓰듯이 쓰네. 그깟 푼돈 벌면서 지금 누구 앞에서 돈 번다고 유세야? 너 그 그지 같은 동사무소 당장 관둬.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똑바로 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날이 많으니 시모는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시모가 제가 일하는 주민센터에 와서는 제 앞을 알짱거리며 궁시렁대기까지 했죠.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구만. 맨날 뭐가 힘들다고 거짓말을 해대? 도대체 얌전한 얼굴에 뭔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지금 제가 일하는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 주세요. 아니, 더우면 에어컨 쐬러 오고 추우면 히터 쐬러 올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 아니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말하니? 내가 뭐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했니?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해. 별것도 아닌 게 잘난 척은. 동료들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가뜩이나 제가 결혼 잘했다고 질투했던 동료도 있었는데 이젠 시집살이 한다고 제 뒤에서 수군대더군요. 솔직히 혜인 씨가 엄청 이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했나 했어. 역시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하나 봐. 하긴 그 부잣집에서 혜인 씨 조건이 마음에 들겠어. 그 시어머니 와서 하는 것 좀 봐. 집에선 얼마나 더 할까? 불쌍하다 불쌍해. 그러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결혼한 대까지 뭐. 어쩌겠어. 다 감수해야지. 제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는 제 이야기를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일할 때도 눈치가 보이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진짜 집에서도 괴롭고 직장에서도 괴로운 날들이 이어졌죠. 전 어릴 때부터 참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모의 괴롭힘과 남편의 무관심, 동료들의 연민을 가장한 은근한 따돌림을 묵묵히 견디며 그렇게 3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죠. 특히 시모 때문에 정신과라도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특히 명절에는 제가 대부분의 음식을 해야만 했는데요. 남편 말로는 원래 도우미 아주머니와 시모가 같이 준비했었다고 하던데 저한테 그 많은 걸 다 시키더라고요. 저도 할머니랑 살 때는 귀한 손녀였어요. 그래서 음식 해본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저 혼자 명절 음식을 다 하라니 진짜 기가 막혔죠. 남편이랑 다른 가족들 모두 제가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시모는 내가 하고 있으면 자기가 와서 마무리를 한다더니
정작 소파에 누워서 손톱이나 다듬고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 맞는 명절에 된통 당하고 나서 명절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죠. 그래서 두 번째 맞는 설날에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명절엔 그러려니 넘기려고 했는데 두 번째 맞은 설날에도 형님은 설날 당일 점심에 와서 밥만 먹고 봉투만 주고 가려고 하더군요. 설날에도 출근해야 한다면서요. 더군다나 저한테 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사근사근한 시무를 보니 부하가 치밀더군요. 아무리 바빠도 같은 며느리인데 형님은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보, 왜 이래? 떡국 잘못 먹었어? 형수님이 얼마나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엄청 바쁘다고. 아, 미안해 동서. 내가 요리는 젬병이고 내가 명절에 더 바쁜 건 사실이야. 너 미쳤어? 아니, 지금 하늘 같은 형님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너는 고아에다 근본도 없는 주민센터 시다발이고 얘는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인데 같은 며느리라고 같은 대접이라도 받고 싶어? 기가 막혀 진짜. 시모가 저한테 상스러운 말까지 해대며 비난하는 동안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잘못했다고 빌라더라고요. 저는 서러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너 나간 김에 아예 완전히 나가버려. 그냥 짐 싸서 나가라고. 감히 누구한테 음식을 하라 마라 못하겠다고 난리야. 그냥 이혼해.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무섭나요? 그럴게요. 이혼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당장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대들지 말고. 제가 잘 말할게요, 엄마. 시모가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고 저도 시모가 너무 끔찍해서 이대로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이혼하는 게 희망으로 느껴졌다면 믿어지시겠나요? 근데 시부가 딱 한마디로 상황을 종결시켜버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혼은 없다. 남들 부끄럽게 무슨 이혼이야? 당신도 또 한 번 그런 소리 꺼내면 당신부터 이혼이야. 알았어? 시모는 이혼 당하는 게 무서웠는지 그 후로 이혼 소리는 못 하더라고요. 그 대신 저를 더 교묘하게 괴롭혀만 갔어요. 저는 세 번째 맞는 추석이 다가오자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같고 잠잘 때도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였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하고 제 자신이 한심해만 보였어요. 바보같이 왜 당하고만 있냐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편을 들어줄 가족 한 명 없는 처지에 저를 나쁜 며느리 이상한 애로 몰고 가는 시댁에서 살아보세요. 나중엔 진짜 제 자신이 이상한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요. 영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변호사인 형님에게 좀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봤죠. 형님은 그래도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더군요. 그동안 명절 때 아니면 만난 적도 없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님에게 편지에 대해 조언을 들은 뒤에 나가기 전에 용기 내어 한마디 했죠. 형님,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명절엔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저 혼자 그 많은 음식 해야 되는데. 나도 참 난감하네. 지금까진 도우미 아주머니 여러 명이 음식 준비해서 난 그런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나도 동서 혼자 땀 뻘뻘 흘리며 하는 거 보면 당연히 마음 편치가 않아.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죠. 저 골탕 먹이려고요.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싶네요. 형님의 두루뭉실한 대답을 듣자 역시나 내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추석 전날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침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형님이 카트에 뭘 가득 싣고 왔더라고요. 아니 네가 이 아침부터 웬일이니? 이번 명절엔 뭐 휴가라도 낸 거니? 나야 우리 큰며느리 얼굴 보니 반갑고 좋네. 내일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대신 왔어요.
동서, 이것 좀 받아줘. 다 주방에 놔주면 돼. 아니, 이게 다 뭐니? 먹을 걸 사온 거야? 네, 명절 음식 다 사왔어요. 송편도 유명한 떡집에서 넉넉하게 사왔고요. 제가 아는 유명한 한정식집에 일부러 부탁해서 예약 걸어서 사온 거예요. 음식 만들려고 장도 다 봐왔는데 덜컥 이렇게 사면 어쩌니? 말이라도 해주지. 미리 말씀드리면 당연히 필요 없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 본 건 나중에 해 먹으면 되는 거고, 이번 추석엔 제가 사온 음식으로 명절 지내세요. 제 성의 봐서라도요. 동서도 이번 추석에 좀 쉬어. 친정 없어도 하루 정도는 호텔에서 푹 쉬는 것도 좋지. 내가 하루 잡아줄게. 내일 모레 어때? 어머 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필요 없다. 네 덕에 음식도 안 할 건데 뭐가 힘드니? 그래도 사람은 혼자 푹 쉴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저도 가끔 혼자 푹 쉬어야 좀 충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회원으로 있는 호텔 알려줄 테니까 내일 모레 하루 쉬고 와. 자세한 건 내가 문자로 보내놓을게. 형님이 말하니까 시모는 입만 삐죽거리고 정작 반대는 못하더라고요. 대신 그 분풀이는 저를 향했죠. 명절이라고 친척들 다 모여 있는데 시모가 저를 쓸데없는 일로 계속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여기 수정과 좀 더 내와. 다 떨어진 거 안 보여? 야, 여기 더럽잖아. 얼른 걸레 가져와서 닦아. 아주 명절에 음식도 안 만들어서 살판 났지? 친척 어른들 다 계시는데 빠릿빠릿 움직여야지. 이렇게 굼떠서야 내가 창피해서 못 산다. 저기 저상 얼른 다 정리하고 새로 차려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큰 소리 칠 때마다 친척들도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눈빛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리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부하가 치밀었죠. 저를 무슨 시종 부리듯이 야야 거리는 시모 면상에 결국 못 참고 걸레를 집어 던졌죠. 야,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나한테 걸레 던졌어? 너 정신 나갔어? 이제 사람 좀 그만 괴롭혀요. 당신 때문에 정신병 걸리기 직전이니까. 이 미친 할망구야, 적당히 좀 하라고. 야, 너 미쳤어?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당장. 싹싹 빌어야 될 건 너랑 네 엄마야. 사람 취급 안 하고 괴롭히는 게 즐겁니? 네가 중딩이야? 이 마마 파파보이 새끼야. 그깟 재산 받으려고 네 마누라가 어떤 취급받는지 뻔히 알면서 모른 척이나 하고 평생 지켜준다며, 울타리가 돼준다며, 이 비굴한 자식아.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지 말라고 했어. 어디서 굴러먹던 고아년 받아줬더니 남 부끄럽게 친척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 너 당장 네 마누라 무릎 꿇리지 못해? 남편이 시모 말을 듣자마자 제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억지로 무릎을 꿇리게 하는 거 있죠. 제가 남편을 확 밀어버리자 남편이 눈을 번뜩이더니 제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뺨을 맞는 순간 제 눈에서 별이 반짝하더군요. 저도 질세라 남편 뺨을 갈겨버리고 머리통도 마구 때려버렸어요. 야, 나 더 이상은 너랑 못 살아. 부모한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빌빌대는 이 한심하고 찌질한 놈아. 야, 너 미쳤어? 이 거지 같은 게 지금 누굴 때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그래서 내가 집안 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했지?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렇게 상스럽게 굴지. 너 당장 얘랑 갈라서라. 애 없을 때 버려버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야야거리는 게 더 저지르고 상스러운 거야, 이 아줌마야. 갈라서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네 그지 같은 아들 버리는 거야. 알았어? 저는 그 길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미리 구해놨었죠. 혼자만의 공간에 있으니 그제야 숨통이 트이고 진짜 살 것 같더군요. 저는 미리 상담했던 변호사와 바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전화를 했더군요. 어쨌든 정리는 해야 했기에 카페에서 만났죠. 남편이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는 게 기가 막혔어요. 지 부모 없으면 백수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저러는지 말이죠. 이혼 소송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거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데 네 쥐똥 같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너랑 네 엄마 엿먹일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끄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정도 있고 하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돈 좀 줄게. 소송 취하하고 그냥 합의 이혼이나 해. 대신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은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서 하나 써. 아, 진심으로 웃겼다. 야, 니네 집이 뭔 삼성, 현대, 재벌집이야? 다 아침 드라마 많이 본 네 엄마 머리에서 나온 거겠지. 그래서 각서 써주는 조건으로 얼마 줄 건데? 5천 줄게. 우리가 4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야. 고작 5천 갖고 재벌 코스프레를 하시겠다? 그딴 조건 내걸려면 10억은 가져와야지. 소송 이기면 그거보다 많이 받겠다. 좋은 변호사나 구해. 우리 형수님이 로펌 최고 변호사인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고.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할 거니까 함부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약 5개월의 이혼 소송이 이어졌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발령 신청해서 근무지도 옮겼고 그 사이에 진급도 했죠. 이혼 소송이 괴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집구석에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는 것보다 혼자 일하며 혼자 꾸려나가는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죠. 소송 비용도 전혀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만한 비결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았죠. 동서, 아니, 혜인아, 잘 지내고 있지? 오늘 확정 판결 난 거 들었어. 우리 박 변호사 일 잘하지? 승소한 거 축하해. 다 형님, 아니,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덕분에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받아서 1억 넘게 받을 것 같아요. 그 집구석 지금 그 돈 마련하느라 쩔쩔 맬 거야. 아마 그 돈 없을 거거든. 나도 한 달 전에 이미 이혼 소송 들어갔어. 결국 아주버님 사고 친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결국 건물 하나 경매로 넘어갔어.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나도 소송 시작했지. 그 인간 안 보고 사니까 진짜 살 것 같아. 사실 전 형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결혼하고 3년까지만 해도 형님과 제대로 대화도 못 해봤는데요. 제가 형님의 사무실로 찾아간 날부터 우리의 인연이 제대로 시작되었답니다. 제게 날라온 편지가 다름 아닌 소장이었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 어렵사리 형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차가워 보였던 형님은 생각보다 다정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토지가 있으시네. 근데 상속자를 동서로 해놓으셨는데 작은아버지가 동서한테 일부러 숨기셨나 봐. 이 합의서로 동의하거나 그냥 무시하면 작은아버지한테 넘어간다는 내용이야. 토지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어쩐지 작은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니 저랑 인연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평소 같았다면 그냥 당하고만 살았겠죠. 형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소송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됐고 제가 승소해서 자그마치 10억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소송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더군요. 시집도 모자라 제 가족하고도 싸워야 한다니 진짜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형님이 작은아버지를 직접 만나 다신 저한테 연락 못하도록 해결해줬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줬답니다. 재테크에 밝은 형님 덕분에 절반은 팔아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샀고 절반은 묻어두었죠. 처음으로 제 집을 마련한 날, 형님을 초대해서 둘이 와인 한잔하며 속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동서,
이젠 그만 당하고 살고 도련님이랑 이혼해. 이제 집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연금 나오는 직장 있겠다. 그런 팔푼이랑 살면서 왜 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살아? 저도 진짜 지긋지긋해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서 또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운가 봐요. 제가 바보죠 뭐. 나도 이제 이혼할 거야. 그 인간 시부모가 하도 오냐오냐 키워서 인성 개판인데 주식 중독으로 돈도 엄청 말아먹었어. 내가 진짜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으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집 담보 잡으려던 거 미리 알게 돼서 나도 간신히 막았어.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해? 속은 완전히 썩은 인간이야. 형님은 워낙 똑부러져서 겉으로 보기엔 진짜 완벽한 사람 같았는데 혼자 소갈이 하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완벽하긴. 나한텐 과찬이지. 하여튼 그 인간 결국 시부모 몰래 건물 하나 저당 잡혀서 돈 끌었었어. 진짜 그거 보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진 않더라고. 중독이구나 싶어서 얼른 갈라져야겠다고 마음먹었지. 그 시한폭탄 같은 인간이 죽지 않는 한 시댁은 폭삭 망할 거야.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아무튼 동서도 그만 구박받고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갈라서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도와줄 테니까. 동서는 마음 단단히 먹고. 저는 그 후부터 형님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에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폭언할 때마다 일기를 써서 남겨뒀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뒀죠. 그리고 명절 때 난리가 났을 땐 형님이 저 대신 몰래 동영상을 다 촬영해줬답니다. 형님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제가 승소하게 된 거죠. 형님 역시 몇 달 후 당연히 승소했고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부도 건설업을 무리하게 시작해보려다가 빚을 엄청 지고 있던 상태였는데 결국 갚지 못해서 갖고 있던 건물 2채를 다 처분해서 빚잔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진짜 쪽박을 찬 거죠. 아주 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 있죠? 네가 일하는 데 찾아가 보니까 다른 데서 일한다고 하더라.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혼자 살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외롭고 힘들지는 않고? 뭐 잘못 먹었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안부 물을 사이에요. 다신 전화하지 말아요. 예. 끊지 말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내가 요즘 네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꿈에도 네가 나와서 울고 그러더라.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야. 우리 민준이도 맨날 네 얘기하면서 울면서 자는 것 같더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우리 민준이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더라. 그냥 다시 합치면 어떠니? 미쳤어요? 그 집구석 다 망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돈 한 푼 없는 백수랑 내가 왜 재결합을 해요? 여전히 주제도 모르고 양심도 없네. 쓸데없는 소리 계속 짓거릴 거면 끊어요. 또 전화하면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요? 아가야, 제발 우리 민준이 한 번만 받아줘. 아주 폐인이 돼서 내가 옆에서 보기가 안 됐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니? 아이쿠, 내 팔자야. 이젠 너한테까지 내가 구걸을 하고 아주 못 산다. 아주 혼자 울면서 신세 한탄까지 하길래 그냥 끊어버렸고 시모 번호는 차단해버렸답니다. 어이없게도 며칠 후엔 전 남편 놈이 제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길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어? 내 뒤라도 캔 거야? 이번엔 콩밥 한번 먹어볼래?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네 엄마랑 너랑 짰어? 갑자기 쌍으로 왜 이 난리야? 형님한테 뭔 말이라도 들었나 봐. 왜? 내가 돈이라도 좀 있어 보이니까
없던 마음이 짠하고 생기디? 어? 아니야. 우리 집이 어려워진 건 알고 있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동안 날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건 당신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보, 내가 집안일 살림 다 할게. 이런 사랑 싸움은 1년만 지나면 다 아물기 마련이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다 아무것도 아닐 일이라고. 1년만 지나면 아물어? 이 못된 인간아. 네 엄마한테 당해서 받은 상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네 엄마 닮은 사람만 길거리에서 만나도 가슴이 철렁해. 너랑 네 가족이 나를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는데. 뭐? 재결합을 해? 누구 좋으라고? 폭삭 망하니까 네가 나이 많은 백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나 봐. 아, 그래. 너 능력 있다. 인정해주니까 좋아? 그래도 내 덕에 너도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어깨 으쓱하면서 살았잖아. 그니까 너도 날 좀 도와줘야지. 내가 지금까지 직장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취직을 하냐? 사업이라도 시작해보게. 당신이 돈 좀 빌려줘. 당신 능력 있고 돈도 있잖아. 내가 뭔 돈이 있어. 나한테 항상 근본 없는 거지라고 하더니 왜 거지한테 돈을 빌려? 머리에 총 맞았어? 부모 덕에 지금까지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사업 같은 소리 하네. 머리에 똥 만들어서는. 당장 꺼져.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니까. 저는 제 팔을 잡고 늘어지는 놈을 사정없이 밀쳐내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또 찾아올까봐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 뒤로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꿀의 자존심이 엄청 센 인간이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후 형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죠. 혹시 도련님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어? 아, 미안해. 전 남편이 자꾸 찾아와서 날 얼마나 괴롭히는지. 돈 달라고 아주 지랄을 하더라고. 말싸움 하다가 나도 흥분해서 동서도 부자 됐다는 말을 실수로 흘려버렸네. 진짜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통쾌하네요. 그동안 나 찌질하게 사는 줄 알고 연락 딱 끊었다가 제가 돈 있다니까 바로 전화 오고 찾아오는 꼴이라니.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래. 오히려 그 집구석은 폭삭 망해버리고 자기는 자산가가 됐으니 얼마나 통쾌해. 앞으로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자꾸 들러붙으면 나한테 말해. 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매번 도와주신다니 정말 든든하고 감사해요. 진짜 친언니가 생긴 기분이에요. 그 후로 전 남편은 몇 번이나 제 아파트 앞을 서성거리고 저를 기다리더군요. 예전엔 명품만 입고 다니더니 이젠 그것도 다 팔아버렸는지 머리도 엉망으로 길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있는 꼴이라니요. 한 번은 시모랑 같이 서 있어서 진짜 기함을 했네요. 시모가 저를 보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거 있죠? 아가야, 네가 이렇게 잘 됐다니 진짜였니?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샀단 말이야? 이 인간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너까지 모자라서 네 엄마까지 불러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아니, 엄마가 당신이 진짜 이 아파트에 사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우리 엄마가 이 아파트 엄청 살고 싶어 하시거든. 너 혼자 살기엔 여기 너무 넓지 않니? 방 하나 남는 거에 내가 좀 살면 안 될까? 내가 너 일할 동안 살림 다 해주마, 응? 지금 사는 데선 도저히 못 살겠다. 아줌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 어떻게 그딴 부탁을 해? 당장 꺼져. 이 소름 끼치는 아줌마야. 그 잘 살던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이고, 말년에 그지 같은 빌라에 살 줄 누가 알았을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시모는 제 다리를 잡고 늘어지며 눈물까지 펑펑 쏟아내며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결국 경찰을 불렀고 두 인간이 볼품없이 질질 끌려서 쫓겨났죠. 그 후론 겁먹었는지 안 찾아오더라고요. 형님이 종종 그 집안 소식들을 전해주었는데요. 시부는 재산 다 잃은 충격으로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나마 남은 재산도 급하게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병원비를 못 내니 시모가 좁은 집에서 시부 병수발하면서 산다고 하고요. 두 아들은 당연히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건 쪽팔려서 못한다면서 늙은 백수들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방 2개인 곰팡이 피는 코딱지만한 빌라 월세에서 산다니 시모가 제 아파트를 탐낸 것도 당연한 거죠. 제가 이혼 안 했다면 그 집구석에서 같이 살았거나 아님 제 돈을 다 처박아야 했겠죠?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저는 그 후로도 형님과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 생일도 챙겨주면서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도 거지가 된 전 남편이 계속 사무실로 찾아오고 협박도 했다가 잘못했다고 울다가 돈 빌려달라고 하다가 별쇼를 다 해서 진저리가 났다네요. 결국 접근금지 신청하고 이젠 혼자 다른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서 멋진 대표님이 되셨답니다. 볼 때마다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시궁창 같았던 결혼 생활에서 남은 유일한 선물이 바로 전 형님이자 지금의 친한 언니네요. 이제 이혼한 지도 꽤 지났네요. 저는 여전히 성실히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만 워낙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해서 외롭지가 않네요. 정말 결혼해서 해방된 것만으로 저의 인생은 확 달라졌답니다. 제 은인인 형님 덕에 요즘은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불어나는 걸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박복하다고 불평만 해왔는데요. 이번 이혼으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란 걸 확실하게 깨달았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힘드신 상황이라면 곧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